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6주차 보충을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6주차에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에는 가치 결정하고 사실 결정하고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보고 여러분이 한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어가 사는 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적에 로버트와 릴리가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연인들입니다. 둘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여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릴리와 로버트는 강을 사이에 두고 로버트는 강 윗마을에, 릴리는 강 아랫마을에 살았습니다. 두 연인들을 갈라놓은 강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식인 악어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마을에 사는 릴리에게 로버트가 병에 걸려 유독하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로버트는 오직 릴리만을 찾고 있었고 릴리 또한 로버트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강에 놓여있던 다리가 진한 폭우 속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수단은 벤이라는 뱃사공이 소유한 나룻배뿐이었습니다. 다리가 폭우에 내려가자 벤은 뱃삭을 2배로 올려받았습니다. 가난했던 릴리는 집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았지만 2배로 오른 뱃삭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랐습니다. 릴리는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들고 벤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배를 태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벤은 사정이 딱하여 들어주고 싶지만 지금이 자신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고 2배로 오른 뱃삭으로 장사를 한 지 며칠이 되었다며 다른 손님들과 형평성 문제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온 릴리는 로버트를 그리워하며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릴리는 같은 마을에 사는 로버트의 친한 친구였던 프랭크를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프랭크는 릴리가 로버트를 만나러 가게 해주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던 중 릴리를 남몰래 짝사랑하며 릴리에게 구애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스미스 씨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미스 씨는 릴리를 찾아가 구애를 하며 자기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주면 릴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릴리는 즉시 그의 청을 거절하고 프랭크에게 가서 자신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친구인 로버트를 생각하며 그러한 복잡한 상황에 말려들기를 싫어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릴리에게 로버트가 크게 이독하여 오직 릴리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전보가 또 날아왔습니다. 조급해진 릴리는 결국 유일한 선택은 스미스 씨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었고 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스미스는 릴리와 함께 하룻밤을 보냄으로써 그의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약속한 돈으로 릴리는 강을 건너 로버트를 만나러 갔습니다. 릴리는 정성스럽게 로버트를 간호하였고 로버트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진 로버트는 릴리와 결혼식을 치르자고 하였습니다. 둘의 결혼 소식을 들은 프랭크는 친구로서 로버트에게 릴리가 어떻게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랭크는 로버트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로버트는 자신에 대한 정절을 버린 릴리에게 파혼을 선고했습니다. 파혼을 당한 릴리는 몹시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으로 해서 슬픔을 견디다 못해 식음을 전폐한 릴리에게 해밀턴이라는 신사는 연민의 정을 느끼고 오래도록 릴리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릴리는 해밀턴에게 자신은 로버트 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릴리를
치근하게 여긴 해밀턴은 릴리에게 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밀턴이 있어 애롭지 않은 릴리는 마음을 추스르게 되고 다시 웃음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6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6명의 인물들이 한 행동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마음에 드는 순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릴리는 여자 주인공이지요. 로버트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스미스는 뱃사공입니다. 스미스는 릴리를 짝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벤은 뱃사공입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로버트의 친구입니다. 해밀턴은 릴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한번 기준을 정해서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릴리가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해밀턴이 가장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가장 나쁜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나쁘다고 말한 사람은 릴리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로버트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미스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 다릅니다. 이거는 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6명의 주인공이 나오지만 그 주인공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판단을 하냐. 답이 없기 때문에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 또는 너의 가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릴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해밀턴이 좋다. 어떤 사람은 벤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치 판단으로 할 것인가 사실 판단으로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가치에 의해서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여기서 이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가장 나쁜 사람을 누구로 말하냐면 스미스라는 사람을 많이 말해요.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고 물은다면 대부분이 엄마들은 누구를 꼽냐면은 첫 번째로 프랭크, 로버트의 친구가 가장 나쁘고 또 더 나쁜 놈, 그것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은 로버트다. 지가 필요할 때는 간절히 원하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를 살려놓으니까 결국은 너는 정죄를 없어졌어. 그렇고 이렇게 파혼을 요구하는 로버트가 나쁜 놈이다 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조난을 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하여 2일 전에 부산항을 출항한 아리랑호에 탔습니다. 아침부터 물결이 거칠어지더니 저녁 때는 배가 심하게 요동하고 화재가 나서 배가 침몰하려 하므로 혼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갑판에서 나와 구명보트를 옮겨 탔고 그 배는 침몰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바다에는 우리만 있고 그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트 안에는 약 3인분의 음료수와 비상식품, 보트 안에는 3인분의 음료수와 비상식품, 그리고 단 10가지의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필요한 물건을 중요도에 따라
개인과 집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위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한편 본선 탈출선의 선내 방송에 따르면 본선이 발신한 전환 신호를 SOS를 해양 경비대에서 포착하여 우리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경비정이 구조를 위해 출항하는 한편 본선으로부터 동남방 약 100km쯤 있었던 3,000톤급 화물선이 구조하러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몰 시 배의 위치는 무인도에서 서쪽으로 약 80해리 지점이며 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풍속도 있고 풍향은 남서풍이며 물결의 높이는 5m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침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화물선 배가 우리를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는 그동안은 어째요? 잘 견뎌내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피로도에 의한 중요도 순서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 가장 중요한 순위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태평양 지도, 두 번째 노 4개, 세 번째 송거울, 네 번째 방수 트랜지스터 라디오, 다섯 번째 4.5m 길이의 나일론 줄, 여섯 번째 헝겊 들통, 일곱 번째 초콜릿, 여덟 번째 석유통 4개, 아홉 번째 방석, 열 번째 방수 시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인가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악어가 사는 강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겠습니까? 가치 판단이라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는 나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해상 조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실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다고 그랬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겠지요. 무조건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여기서 버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조난당했으니까 어떤 화물선급 배를 무사히 만날 수 있으려면, 그동안 버티려면 무엇부터 버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아요? 바로 손거울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빚이 있다면 구조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건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흐려버렸어. 그러면 뭘로 해야 됩니까? 기름 4통, 신호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기름 4통도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헝겊 들통이라고 합니다. 또 물이 이렇게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물도 파내기도 하고 그래서 헝겊 들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이냐? 태평양 지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평양 지도를 지금 보아가지고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태평양 지도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 판단 또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치 판단을 할 것인가 사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할 때도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외부 중심, 남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가? 양심 중심, 함께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중심이라면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 혼날까봐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의 여부를 우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무슨 선택을 할 때 나 위주로 또는 예부 중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정해진 규칙이나 권위자의 말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심 중심 생각은 나를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생각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도 정당하게 유익한 것을 중요시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한가, 이 유형들은 한 사람이 한 유형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중심 생각도 할 수 있고 외부 중심 생각도 할 수 있고 양심 중심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도덕적 선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탈옥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징역형을 받은 재수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그는 감옥을 탈출하여 낯선 지방으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 이제는 큰 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장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주었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병원을 짓는데 그가 번 돈은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한 양복재단사가 그가 탈옥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양복재단사는 그가 탈옥한 사람이며 지금도 경찰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복재단사는 탈옥수를 경찰에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채 하고 지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발해야 한다, 모르는 채 하고 지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탈옥수가 양복재단사의 좋은 친구라면 양복재단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이 양복재단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나의 모습.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을 선택하려는 나, 양심에 따라 결정하려는 나와 양심보다는 이득에 따라 결정하려는 나가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둘씩 짝을 지어 두 개의 나의 모습을 대변해 보세요. 서로 나의 선택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은지 한번 나의 모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이제 상황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돈이 급히 필요하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구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우연히 택시에서 고액의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습득하였습니다. 주인인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을 때 우선 급한 일에 이 돈을 써도 될까요? 아무리 급해도 쓰지 말고 언젠가는 주인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므로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굉장히 돈이 급해. 우연히 돈을 발견했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을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또 지갑이라든지 가져가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은 참 바보입니다. 우리나라는 CCTV가 어디든지 다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져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또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성적이 계속 떨어져서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는 처지에 우연히 교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프린트가 된 시험지가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한 장 슬쩍 들고 나올까요? 그냥 참고 나올까요? 우리 실은 답은 정해져 있지요.
그냥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들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그 자리를 그게 있는지 몰랐잖아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상황. 세 번째, 이성 친구를 만나러 가기에 나가려고 할 때 나보다 훨씬 더 멋있고 재치 있는 친구라고 평소 느끼고 있던 친구가 같이 따라가 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싫지만 같이 가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로 따돌려 놓고 나만 살짝 나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질문을 하면은 90%는 안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답은 정말로 100%안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친한 친구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정말 완벽한 여자친구가 아니고 완벽한 남자친구가 아닐 때는 그 친구를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더 맞을 확률도 있습니다. 왜? 코드가 더 맞을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네버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황 4. 평소에 미워하던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궁지에 빠져 있는데 나가서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도와줄까요?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자, 어려운 평상시에 정말 꼴보기 싫은 친구인데 너무나 꼴보기 싫은 친구인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나의 도덕성의 문제잖아요. 나의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많이 준 요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나의 도덕성은 길러진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도덕성도 기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영향을 준 요인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 다닐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나의 도덕성 형성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집단 토의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토의는 의사결정의 한 방법으로 궁극적 목표는 합의점 찾기입니다. 집단 토의를 정의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 가능한 여러 대안을 개발하고 그 중에서 의식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이를 요약하면 선택 과정, 정신적 과정, 목표 지향 과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점 찾기는 개인과 집단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형태이다. 합의점을 찾는 사람과의 관점은 어떤 현상에서 상반되거나 역설적이면 즉 차이점보다는 일치되는 공통점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양자택일의 사고방식을 깨고 상반된 요소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찾고 분리된 것을 연결하며 부분보다 전체를 추구합니다. 이를 집단에 적용하면 협동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계획 수립이나 문제 해결 등에서 집단이 활동하면 어떤 개인이나 하위 집단의 성취보다도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경쟁은 승자뿐만 아니라 승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강력한 패자까지도 탄생시킵니다. 그러므로 협동과 경쟁의 손익은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집단을 다수와
소수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운용할 자산이다. 승리는 개인의 욕구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의 노력한 결과이다.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은 개선에 대한 촉매자이지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합한다는 것은 양극화된 관점을 넓게 보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방법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집단의 기능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때 유의할 점은 첫째, 집단 구성원은 개인의 승리를 위한 논쟁을 피해야 한다. 집단 전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된다. 둘째는 아이디어, 해결책, 예상 등에 대한 의견 충돌은 활용해야 할 자산으로 보고 장애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 각 구성원들이 서로 경청을 할 때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줘야겠지요. 넷째, 긴장 감소는 때로는 유용하나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의견들이 상충할 때 매끄럽게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다섯째, 구성원들은 각자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효과 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여섯째, 최선의 결과는 정보, 논리 및 감정이 조화를 이룰 때 얻어진다. 무엇이 최선이냐에 대한 가치 판단에는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정이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집단 토의할 때는 이 유의사항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